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여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틴 최신종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네, 강간, 강도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건 현장 김영선 기자 합류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김영선 기자, 이 최신종의 그 범죄 혐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한 그런 근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날 재판정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는데요. 그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그 검찰이 공소한 모든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을 했고요. 네. 다만 검찰은 그 사형을 구형한 데 비해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서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최신종의 범행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하다고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신종이 한때는 씨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주목받았던 씨름 선수였잖아요. 그랬던 최신종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자가 되었을지 그 과정을 좀 김은성 기자가 좀 풀어주시죠. 네, 그 최신종의 과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시절 그리고 중학생 시절에 상당히 전도 유망한 씨름 선수였고요. 네. 그 초등학생 시절에는 전국대회 출전해서 세계 체급을 제패할 정도로 굉장히 촉망받는 실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이후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 범죄자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 20대 때에는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고요. 예. 또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쳐서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성실하게 살아간 듯 했지만 곧 도박에 빠져서 회사 공금에 손을 대면서 아내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다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 이러한 최신종의 삶의 행적을 살펴보면은요, 씨름과 최신종의 범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최신종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문제, 모든 것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욕구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충동에 대한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원인이지 씨름 선수 경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씨름 선수로서의 훈련 과정이라든지 체력적인 향상 이게 범행에 오히려 악용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최신종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혐의를 부인하느라고 매우 바빴습니다. 심지어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까지 세세하게 묘사하면서 그것을 공개해서 사실 사망한 피해자를 욕되게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뒷면에서는 스스로 11차례나 법원에 반성문을 쓰면서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좀 양면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는 예. 자신의 사유까지 각오를 하고 있다, 억울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진술 과정에서는 나 지금 그때 당시에 약물의 영향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또 네. 그걸 이 검사가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밝혀내면 굉장히 막 화를 내기도 했고요. 예. 그렇다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반성문은 11차례나 또 썼습니다. 그러면 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뭘 반성을 했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예. 재판부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재판하면서 이 피고인의 태도 자체도 면밀히 관찰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내놓은 반성문하고 법정에서 태도가 너무 다르면 네. 이게 신빙성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의 이중성 번복되고 달라지는 모습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수사 과정에서는 쭉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법정에서는 특히 성폭행 부분을 부인하면서 이건 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내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기도 하고요. 네. 결국 그런 태도를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에서도 주의 깊게 봤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이제 성범죄 부분을 부인한 부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사람을 해쳤다라는 부분은 뭐 바꿀 수가 없는 그렇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줄여야 네. 본인의 양형이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까지도 다 인정을 했던 내용을 갑자기 법정에서 뒤바꾼 겁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이런 얘기는 사실은 보통은 이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피해자의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 피고인 최신종이 한 얘기들이 실제로 자신이 저지른지 않은 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다라는 아하.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특이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피고인에 대해서까지도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당신 말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법원은 얘기를 했었고요. 네. 범행 동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냥 빌린 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아마 조만간 사건 과정에서는 다룰 것 같은데 아하. FX 마진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외환 거래. 불법적인 외환 거래이거든요. 거기에 예. 빨려 사실은 거의 다 돈을 다 탕진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또 피해자도 결코 경제로 여유롭지 않은데 예. 100만 원 가까이를 빌려줬다? 이거 재판부에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동기들을. 예. 네, 특히 최신종은 우울증 약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었는데요. 김영선 기자,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재판부는 최신종의 진술이 바뀐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 최초로 경찰에 진술할 때에는 우울증 약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으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우울증 약 복용을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이 당시에 피고인을 만났던 지인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예.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최신종이 당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고 약에 취한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양재열 변호사, 결국 법원에서도 극악무도한 범행, 태도도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겁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자체를 박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하고 싶다라는 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빼앗는 일에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고요. 네. 불가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만 우리 무기징역이 진짜 의미에서 종신형은 아니라는 점이 아쉽다는 것까지도 재판부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재판부가 보기에도 최신종의 범죄가 너무나 극악무도했던 거죠. 네, 가석방 절대로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벌 좀 바꿔야죠. 그러니까요. 네.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 급급했던 최신종에게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